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호수염이 사망한 후 독일의 지휘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바로 해군 제독인 카를 데니츠입니다. 그는 에리 레더와 함께 독일 해군의 두 원수 중 한 명이었으며 약 3주 동안 독일의 국가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은 카를 데니츠의 발자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해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보트입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때 데니츠는 잠수함대 사령관으로서 연합군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가 보유한 잠수함은 57척에 불과했으며 이는 그가 원했던 300척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량이었습니다. 데니츠는 뛰어난 지휘관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잠수함이 무리지어 공격하는 늑대 때 전술을 구상했습니다. 단일 잠수함으로는 큰 타격을 줄 수 없지만 여러 대가 함께 공격하면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술 덕분에 유보트는 영국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성공적으로 연합군 상선과 군함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1941년 코수염에게 유보트 생산의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유보트는 본격적으로 건조되기 시작하며 독일 해군의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41년 5월 독일 북극 기상 관측선 위넨이 납포되면서 애니그마 기계가 유출되었고 이틀 뒤 독일 잠수함까지 납포되며 해군 암호에 대한 접근 권한과 코드가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독일군 암호를 해독해 유보트의 진로와 목적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대잠 전력을 확충하면서 유보트 작전의 효율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1941년 12월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하자 미국 동부 해안과 카리브해에서 호위가 없는 선박을 공격했고 이때 유보트는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데니츠가 격침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은 선박을 생산할 수 있었죠. 이를 알고 있는 데니츠는 산업의 핵심이 되는 석유를 고갈시키기 위해 유조선 한 대를 공격 목표로 삼았고 1943년 초까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1943년 1월 독일은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는 육군이 포위되어 전멸할 위기에 놓였고 북유럽의 바렌츠해에서는 독일 수상함대가 영국 함대에 대패하여 최고 전함인 비스마르크를 잃었습니다. 독일 수상함대가 사라지자 연합군은 대잠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렌츠해 해전에서 패배하자 에리 레더 제독이 사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1월에 데니츠가 해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에리 레더는 낙지 정권을 싫어하여 코수염과 마찰이 컸던 반면 데니츠는 낙지 정권에 협력적이었습니다. 1943년 중반이 되자 유보트는 철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연합군은 대잠 전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했고 오히려 유보트를 먼저 찾아내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보트 출격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유보트가 없다면 대서양의 유보트를 상대하기 위한 연합군 해군과 공군이 모조리 독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유보트 기지가 박살나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된 1944년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데니츠는 유보트와 소형 함정으로 적을 격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호위함과 상륙함을 공격했으나 82척의 잠수함 중 41척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은 유보트로 작전을 펼쳤으나 연합군의 압도적인 해군력 앞에서는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질문입니다. 왜 데니츠가 독일을 이끌 리더로 선택되었을까요? 1945년 4월 코수염은 독일의 패배를 받아들이며 자신이 사라진 후 독일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코수염은 독일 육군 지휘관들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몰락에서도 독일 지휘관들에게 내 놈들은 칼과 포크 잡는 법이나 배운 놈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육군 지휘관들은 후보에서 빠집니다. 그렇다면 베링과 힘너는 왜 제외되었을까요? 베링은 코수염이 무력해지자 스스로 후계자임을 선언하고 베를린에 연락해 응답이 없으면 자신이 지휘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코수염에 의해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한편 힘너는 단독으로 연합군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연합국은 그의 제안을 거부했고 영국 언론은 이를 보도했습니다. 코수염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힘너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육군 지휘관이 아니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데니츠가 지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독일의 최고 책임자가 된 카를 데니츠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알았지만 소련에는 항복하지 않고 연합군에 항복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5월 2일 독일의 새 정부는 북부에 있는 플렌스부르크에서 수립되었습니다.
데니츠는 조건부 항복을 시도했으나 연합국은 무조건 항복만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5월 7일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후 그는 전범으로 기소되어 수감되었지만 1956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데니츠는 낙지 정권에 협력적이었지만 해군이었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유보트 함대의 늑대 때 전술과 잠시나마 독일을 이끌었던 그의 역할은 군사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낙지 독일의 마지막 지도자 카를 데니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